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촉촉한 비가 내린 하루였습니다. 하늘이 씻기듯 마음의 근심도 함께 사라졌으면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오늘은 또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개혁을 표방했던 신당, 합당 과정에서 벌써 가라앉고 있습니다. 뉴스9은 민주당 하위 통보자 31명의 명단을 단독 확보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갈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해온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시작된 건데 당장 내일 오전부터 의료 현장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민지 기자,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이 사직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곳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들은 빅5 병원 중 가장 먼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공의 612명 중에 600명이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빅5 병원 전공의 2,700여 명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모두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빅5 외에도 전북대병원 189명, 아주대병원 130명 등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모두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빅5 전공의들이 내일 오전 6시를 기해 병원에서 나가면 이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이곳 세브란스 전공의는 병원 전체 의사 인력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하루 200건, 일주일에 1,600건 수술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병원은 수술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정은 다른 병원도 비슷합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응급 중증 수술 또는 분만이나 투석, 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 과목을 최우선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를 대신해 교수와 전임의가 투입됩니다.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는 인근 병의원 등으로 이송해 대학병원의 진료 과부하를 막기로 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 보건소도 연장 진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중증 환자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술이 연쇄적으로 연기됐고 환자들의 불안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윤미 씨의 70대 아버지는 대장암 투병 중입니다. 다음 달 중순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오늘 연기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공의들 파업으로 인해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할까 봐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우려돼요. 수술이 연기가 되고 한다면 그 부분도 일상생활에 복귀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국립암센터는 내일 오전부터 수술실 15개를 10개로 축소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공의가 안 들어오면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명이 석 달 남은 폐암 말기 환자 이건주 씨가 쉰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우리 젊은 전공의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젊은 최고의 지성들이고 희망입니다. 힘없는 환자들은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인터넷 환우의 사이트엔 수술이 연기됐다는 하소연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 난소 낭종 환자는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 수술이 어려워졌다고 했고 신장 이식이 미뤄진 환자는 수술 연기 소식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말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기다리는 지인이 있는데 좀 많이 미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조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의대생들의 휴학기 제출이 예고돼 있고 의협의 집단행동 불씨도 여전해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전공의들에게 사직하기 전에 자료를 다 지우고 나오라고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다른 사람이 진료하지 못하게 방해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대책과 함께 주원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의료 자료를 지우고 나와라. 환자 차트 비밀번호도 모두 바꿔라.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에 나오기 전 전공의들에게 내리는 일종의 행동 지침입니다.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의료진들의 진료까지 방해하려는 의도란 게 수사당국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도 의사가 한 말이라고 믿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럼 대한민국 의료 체계에 대해서 약간 더 의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할까 봐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강경 대응 기조를 잇따라 천명했습니다. 검찰은 사직서 제출, 집단 휴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단 행동으로 고발된 의료인이 소환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주동하면 구속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광대 의대생 160명은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동맹휴학을 철회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대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겼다며 의사 면허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군병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걸로 볼 수 있다며 김태구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2명에게 면허 정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처리가 될 경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행정처분이 됩니다. 정부는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에서 복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불법 집단 행동엔 강제 수사를 포함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총동원하고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에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병원 12곳의 응급실도 민간에 개방합니다. 민간 외래 환자 진료 또는 군의관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집단 행동이 길어질 경우 정부는 공보위와 군의관은 물론 수술을 보조할 수 있는 진료 보조 간호사까지 진료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김자민 기자가 따져보니 코너를 맡습니다. 김 기자, 다른 국가들도 고령화를 대비해서 의대생들을 늘렸다, 뭐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주요 선진국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현재 8,600명 정도인 의대생을 2031년까지 15,000명으로 늘립니다. 독일은 지난해 보건부 차관이 5,000명 증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대로 실행이 되면 이들의 의대 입학 정원은 현재 한국의 5배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증원을 해서 현재 9,330명으로 2008년과 비교할 때 23%까지 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의사 수가 4만 명 증가했습니다. 자, 그럼 그 나라에서도 의사들이 반발하고 그렇습니까? 네, 일본은 의사회에서 약간의 반대가 있었지만 의사 부족 문제가 워낙 커서 반대 기류가 강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집단 행동은 없었는데요. 의사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게 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 같은 데서 그 의과대학 협회하고 이런 데서 연구 결과를 내서 의사를 늘리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유럽은 파업이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럼 의사들도 파업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사회 각 분야에서 파업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에선 전공의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0번의 파업을 37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독일에선 지난달 의사 노조 회원 5,000명이 근무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파업하는 의사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이들 나라에선 의사 파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노동자와 같은 노동법을 적용받아서 파업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벌도 없습니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의 자유라든지 아니면은 파업권 이런 것들이 폭넓게 보장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유럽에서도 의사들의 잦은 파업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영국 정부는 의료계 파업으로 지난해 진료 예약이 60만 건 변경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파업 금지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와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환자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좀 현명한 해법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으로 넘어갑니다. 개혁신당이 합당선언 열흘 만에 파경 직전입니다. 당명부터 갈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갈라설 위기에 처할 줄은 몰랐습니다. 새로운 미래책은 오늘 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준석 공동대표가 사실상 합당선언을 파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 측이 당명에서부터 주요 당직자 인선까지 합당 과정에서 많은 권한을 양보했는데 선거 지휘권까지 가져가는 것은 지나치단 겁니다. 이 통합은 이낙연 대표가 좀 양보한 통합입니다. 근데 선거운동은 이준석한테 정권이, 공천은 김종인한테 정권이. 그러면 이건 통합된 정당 맞습니까?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선거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의결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의사결정이 느린 문제를 지적했는데 세대 차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겪어보니까 좀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많이 느껴집니다. 네.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합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이준석 대표 태도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직후 돌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다시 국고 환수가 돼야죠. 그건 완전히 일종의 이제 대국민 사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낙연 대표는 내일 오전 개혁신당과의 합당 선언을 철회하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개혁신당 갈등의 핵심은 이낙연, 이준석 두 대표 간 주도권 싸움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은 폭발했고 이낙연 대표가 중간에 퇴장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는 조성호 기자가 전합니다. 주말 내내 개혁신당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가 오늘 오전 어색한 악수를 나눈 뒤 회의장에 나란히 앉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색인 오렌지색 넥타이를 착용한 반면 이낙연 대표는 새로운 미래 당색인 남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선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 등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맡기는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의결에 반발한 김종민 최고위원의 고성이 터져나왔고 5분 뒤 이낙연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퇴장하며 파행했습니다. 다만 금태섭 조홍천 최고위원과 양양자 원내대표는 안건에 찬성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말을 아꼈지만 어떤 안건 가지고 주로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취재해요. 김 최고위원은 이준석 사당화란 표현과 함께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준석 대표는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5개 정파 중에서 4개 정파가 동의했다는 것이 거꾸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론인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게 성사된 제3지대 빅텐트가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열흘 만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공천 갈등의 최대 뇌관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당장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했습니다. TV조선은 경선을 치를 때 감점 대상이 되는 하위 20% 명단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부의장인 민주당 사선 김영주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경선 점수에서 30%가 감산돼 사실상 컷오프로 평가되는 하위 10% 명단은 모두 10명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던 수도권 사선 의원과 전직 국회 부의장, 수도권 초선 의원 등입니다. 경선 점수에서 20%가 깎이는 하위 10%에서 20% 구간엔 김영주 의원과 수도권 5선 의원, 친문계 핵심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원 등 14명이 포함됐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인재근 김홍걸 최종윤 의원과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 등 7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이 하위 평가 20%로 파악됐습니다. 31명밖에 없는 건데 그 봉투를 저한테 줘서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라. 그래서 공관위원장만 가지고 계셔야 된다. 민주당은 오늘 1차로 하위 평가위원 10여 명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한 데 이어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오는 22일쯤 추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서 보신 하위 명단 통보를 미뤄왔습니다. 명단을 발표하고 난 다음 있을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만큼 민감하다는 건데 저희가 확보한 명단을 보면 왜 그랬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비명계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장용욱 기자입니다. 하위 20% 명단 31명 가운데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모두 28명입니다. 전체 90%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당 지도부와 장관을 했던 친문 핵심 의원 2명을 비롯해 친 이낙연계였다가 이재명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은 인사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컷오프에 해당하는 하위 10% 10명은 전원 비명계입니다. 반면 이른바 찐명으로 불리는 친명 핵심 의원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현역 의원 평가는 비공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점수를 조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선 그동안 친명 지도부가 임명한 평가위원들이 비명계 정성평가에 하위 점수를 몰아줄 수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실제로 현역 의원 평가는 총점 1000점 가운데 22%인 220점이 공약 이행 평가와 의정활동 평가 등 정성평가로 채워집니다. 하위 평가 20% 명단 대다수가 비명계로 채워지면서 비명학살 우려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정무부실장 출신인 친명계 김지호 예비후보는 하위 평가에 반발해 탈당한 김영주 의원을 향해 마음 편히 일본 여행 다녀오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당시 일본 여행 문자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던 걸 다시 문제 삼은 겁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어제 민주당 친문 의원들 이름이 일부 빠진 여론조사가 돌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가 의뢰했고 믿을 만한지 의문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내 반발이 거셉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에서 17일 사이 인천 부평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현역인 홍영표 의원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는지 진짜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비선 조직에서 한 것인지 정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홍 의원처럼 현역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배제된 지역은 확인된 곳만 6곳입니다. 수도권이 대부분이고 광주에서도 같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동작을 현역인 이수진 의원도 추미애 전 장관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지속적으로 동작을 여론조사에 등장하자 당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직접 이 의원에게 전화해 상대 후보의 2~3%포인트 우세해서 되겠느냐고 했고 이 의원은 동작을은 대선 때 민주당이 10%포인트 넘게 졌던 곳이라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이 대표는 더 이상 신뢰도 능력도 없으니 2선 후 퇴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자신의 이름이 여론조사에서 빠진 송갑석 의원도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공천 시스템이라며 서울의 봄이 위태롭고 광주의 봄은 뒤숭숭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해당 여론조사를 했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로 등록된 사무실엔 여론조사 장비나 관련 직원이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에도 등록돼 있지 않은 곳이었는데 업체 측은 누가 조사를 의뢰했는지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 돌았던 민주당 예비후보 경쟁력 조사 ARS입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에 위치한 연구소였습니다. 업체가 밝힌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국회에서 약 1km가량 떨어진 한 오피스텔 사무실입니다. 여기 여론조사예요.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사무실에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론조사 아예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는? 안 해요. 업체 대표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업체 대표는 또 다른 여의도 모처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누가 의뢰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뭐 여론조사를 아주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의뢰자나 그 의뢰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안을 당부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는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도 등록되지 않은 곳인데 업체 측은 결과가 공표되지 않는 조사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던 또 다른 업체는 상호명을 바꾸고도 과거 이름 그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한국 사무실 아닌가요? 죄송한데 혹시 언제 바뀌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TV... 2020년도에.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사들이 당에서 의뢰한 게 맞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에서 실제로 진행한 것인지 또 뭐 다른 곳에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 관계자는 공관위 또는 전략공관위원회가 아니라 몇몇 의원들이 주축이 된 별도의 전략팀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국민의힘은 31개 지역구에 대한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과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선을 치르는 반면 최재형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은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 후보가 결정됐고 경선 지역은 어딘지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과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선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울산 북구 재배치가 거론됐던 김기현 전 대표도 현재 지역구인 남구을에서 박맹우 전 시장과 경선을 치릅니다.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모여들어 재배치가 언급됐던 서울 중송동을에선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 이영 전 장관이 3자 경선을, 관심지로 부상한 마포갑에선 조정은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이 맞붙게 됐습니다. 의도로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후보자가 동의하고 수용하는 경우에. 반면 서울 중송동갑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됐고 최재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당초 공관위에선 강남을에 공천 신청한 박진 전 장관을 종로에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어제 오후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박 전 장관의 비공개 면담을 전후해 서대문 을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진 장관님 제가 어제 오후 3시에 만난 거 아시죠? 당사에서.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긴 부산 진갑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253개 지역구 가운데 40%가 넘는 103곳에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사실상 합당 철회 가능성이 커진 개혁신당과
공천 잡음을 넘어 파동으로 치닫을 수 있는 민주당까지 야권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야당을 취재하는 정치부 최원희 기자에게 더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개혁신당 합당 선언한 게 겨우 열흘 됐잖아요. 네. 근데 벌써 결별입니까? 네, 결혼으로 치면 사실상 도장 찍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 측 입장이 완강합니다. 오늘 밤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이미 사실상 파기라는 표현까지 나온 만큼 이준석 대표가 특단의 양보를 하지 않는 한 갈라설 걸로 보입니다. 전혀 다른 정치 세력이 합칠 때부터 뭔가 좀 갈등이 있을 거다 이런 예측은 있었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 문제를 포함해서 누적된 갈등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긴 했지만요. 정책과 선거 캠페인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미 이낙연 대표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안건을 사실상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애초에 합당 선언할 때부터요, 이 보조금, 현역 의원들 5명 확보하면 선거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걸 노리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빠지잖아요. 네, 약 6억 원가량인데요. 지난 15일 개혁신당에 이미 지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종민 의원 등 이제 각종 현역 의원들이 이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입당한 상황이라 이낙연 대표 측 새로운 미래가 빠져나오더라도 보조금은 그대로 개혁신당에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낙연 대표 측은 이준석 대표가 보조금 지급일까지 자신들을 붙들어 놨다가 이제 몰아내려는 전략을 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조금 전에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선례가 없다면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반납이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거대 양당을 대체하겠다는 게 바로 개혁신당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예전에 있던 기존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네요. 자, 그럼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민주당 하위 20% 명단 단독 보도해서 해드렸는데, 근데 이런 명단들이 참 많이 돌았단 말이죠. 이른바 지라시, 사설 정보지 형태로 돌았는데 그것과 우리가 단독 보도한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부 겹치는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요. 상당히 다릅니다. 기존에 돌던 이른바 찌라시 명단에는 그래도 친명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좀 섞여 있었는데요. 실제 명단에는 거의 다 비명계 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과거 전국 단위 선거나 당내 경선에서 이 대표와 세게 맞붙었던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 저희가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에게 일일이 반응을 물어봤죠. 네. 수긍했습니까? 대부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연락 자체가 닿지 않은 의원들도 많았고요. 일부는 2차로 오는 금요일에 통보받을 예정이라서 실제로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하위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어도 바로 공천에서 배제된 건 아니고 일단 경선을 하게 됩니다. 하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늘 선거 때 공천 국면, 특히 반발이 커지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후폭풍을 이겨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건데 야당이 좀 유독 거세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여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은행에 부탄가스 30여 개를 가져다 놓고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폭파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가스가 흘러나와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협박범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앞에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이 잇따라 출동합니다. 잠시 뒤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그제 저녁 6시쯤 경찰의 전화에 가스를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불러내가지고 경찰들이 안에 있지만 다 나와 있어요. 새마을금고 ATM 코너 안에선 부탄가스 30여 개가 발견됐고 체포된 남성은 휴대용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몰랐죠. 나갔는데 가스 냄새가 엄청 나요. 부탄가스가 일부 유출돼 건물을 환기해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코너에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탄가스 왜 터뜨리려고 하셨어요? 그냥 억울한 거 좀 얘기하고 싶어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함께 사는 20대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나이 어린 동료가 평소 반말을 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같이 사는 집에는 불까지 질렀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물 밖으로 뿌연 연기가 번집니다. 놀란 손님들은 상가 앞에 주차된 차를 황급히 옮깁니다. 연기가 새까마니까 여기서 겁나 나왔어요. 식사하신 분들도 저녁 나가고 여기 들어오니까. 그러고 나서 초도 안 돼서 그렇게 심하게 바로 대피했어. 연기가 심하고 냄새가 심했어.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30분 만인 어제 저녁 6시 30분쯤 꺼졌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2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아파트인 이곳은 직업수교소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함께 살던 40대 남성을 인근 숙박업소에서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 40대 남성은 20대 동료가 평소 반말을 하는 등 건방지게 굴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어가 먼저 같아요. 다툼이 있었는데 표정이 좀 나빴는가 봐요. 소리가 건방지니까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은 국과수에 숨진 남성의 부검을 의뢰하고 피의자에 대해선 살인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남양주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용역업체가 동원된 집단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한 달 관리비가 10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관리인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돼서 현 관리인과 전 관리인 사이에서 이권 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고 건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막고 있습니다. 뒤엉켜 넘어지고 고성과 욕설도 난무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말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17일 밤 경기 남양주의 한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현 관리인과 전 관리인 측이 출동하면서 용역업체까지 동원된 겁니다. 몸싸움이 있어서 고소장을 썼나? 뭐 이런 거 정도 알고 있어요. 두 측의 그 입장 차이 때문에 마찰을 잇고 싸워서. 경찰은 지식산업센터 소유주들 간에 누가 관리인을 할지를 놓고 다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건물 전반을 관리하고 입점업체 등을 선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면적 33만 제곱미터로 국내 최대 규모인 이 지식산업센터는 한 달 관리비만 약 10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비를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보안업체도 선정하고 관리업체도 선정하고 좀 많거든요. 한때 투기 광풍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지식산업센터. 관리인 선정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으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처럼 관리비에 대한 외부 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오늘 광주공항의 항공기가 무더기에 결항됐습니다. 인근 군부대에서 폭발물이 의심되는 소포가 발견된 건데 우려와 달리 폭발물 상자에서는 치약 등 개인용품이 확인됐습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광주공항 대합실.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는 안내가 잇따라 전광판에 뜹니다. 여행을 가려던 승객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예약해둔 호텔이 지금 오늘 체크인은 못하고 아마 내일 체크인 할 것 같은데. 갑작스런 결항에 항공사 창구에선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딜레이가 됐으면 사전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항공사 잘못이 아니고요. 예. 제주도 다시 이제 일하도 출근을 내일 하는데 갑자기 결항이 돼서. 광주공항의 무더기 결항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인근 군부대 우체국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군의 연락을 받은 광주공항은 오후 2시부터 활주로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자치단체는 인근 초등학교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폭발물 5인 소동으로 결론났습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 확인 결과 소포 안에는 휴대전화 충전기와 치약 등 개인 물품이 들어있었습니다. 광주공항 출발 도착편 항공기 20여 편 모두 결항 조치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거는 다시 대운항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통제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설 연휴 기간 빈집을 털었던 4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절도범은 공교롭게도 6년 전 자신을 검거했던 형사에게 붙잡혔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주택가 골목길. 한 남성이 가방을 메고 걸어갑니다. 가방이 무거운 듯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인근 빈집에서 현금 80만 원이 든 저금통과 귀금속을 훔쳐 나가는 길입니다. 범인은 집에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범행을 벌였습니다. 창문을 깨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강원도에 본가에 갔다가. 어두운 골목길로 사라졌던 절도범은 범행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뒤 현관으로 나올 때 자동으로 켜진 센서 등이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불이 켜진 시간 전후로 절도범의 동선을 CCTV를 통해 추적했습니다. 그러다 인근의 한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 마시는 절도범의 모습이 한 형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머리가 거의 머리 형태가 다 드러나는 짧은 스포츠 머리였고요. 6년 전에도 검거했던 빈집 털이범이었던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었고. 베테랑 형사의 눈썰미에 40대 절도범은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치매 환자는 잠깐 사이에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죠. 특히 당뇨 같은 합병증을 같이 앓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신속한 신원 확인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인데요. 경찰이 5분 만에 치매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지문 인식기를 도입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과 함께 성묘를 갔다 길을 잃은 80대 노인. 영하 11도 강추위에 홀로 거리를 배회한 103세 노인.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신원 확인이 어려운 치매 환자였습니다. 가족 3분이서 찾아오셨는데 많이 놀라셨는지 할아버지를 보시자마자 껴안고 눈물을 좀 흘리시더라고요. 신분증이 없으면 치매 환자가 누군지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실종 치매 노인들이 발견되면 신원 확인을 위해 가까운 경찰 관서로 이동해야 해 1시간가량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이 지문 인식기를 사용하면 5분 만에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회 스캔하는데 먼저 1회 스캔 해보겠습니다. 지문 2개, 성별, 추정 나이대를 입력하면 가장 비슷한 인적 사항이 여러 개 나오는데 사진을 통해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치매 환자는 합병증을 앓는 경우가 많아서 신속한 확인이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조치를 위한 최적의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전국에서 휴대용 신원 확인 시스템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서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두 달 사이에 1, 2억 원이 오를 정도입니다. 불과 1년 전 역전세를 우려했던 상황과는 정반대죠. 서울살이를 포기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에서 전세에 5억 8천만 원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자 전세가 3억 원 정도 싼 인천 영종도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여의도까지 출근길은 멀어지지만 당장은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가격이 올라서 좀 금전적인 부담이 좀 컸었고요. 어쩔 수 없이 서울 다른 쪽을 알아보다가도 결국 인천으로 선택하게 됐고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9달째 상승세. 서울 성동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5억 3천만 원이던 전셋값이 2달 만에 7억 3천만 원으로 2억 원이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초 전셋값이 뚝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오히려 보증금을 내줘야 했던 역전세난 때와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집을 사기보단 임대차 수요로 머물고 있고요. 지난해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분의 1 정도로 급감하면서 실제 임대차 시장의 공급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사람은 32만 명. 이 가운데 34%는 주택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분양가가 치솟고 있어 앞으로 탈서울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조금은 촌스럽지만 두고두고 남는 게 졸업 앨범이죠. 그런데 최근 대학 졸업 앨범을 찍는 대신에 사진 작가를 섭외해서 나만의 졸업 사진을 찍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 대학은 아예 졸업 앨범을 없앨 정도라는데요. 조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추억을 남기는 졸업생들 사이로 전속사진사를 고용한 졸업생이 포즈를 취합니다. 저기를 바라볼게요. 이번 이쪽 얼굴도 한번 해볼게요. 시간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일부 사진작가의 경우 1년 전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더 많았고 작년보다도 올해가 좀 더 많긴 해요.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한 40팀은 남아있어요. 대학생들이 아날로그 앨범 대신 SNS에 올리는 걸 선호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한양대의 경우 졸업 앨범 신청자가 지난해 12%에 그쳤고 숭실대는 지난해부터, 동덕여대는 4년 전 졸업 앨범을 아예 없앴습니다. 앨범보다는 좀 더 인스타가 아무래도 뜨다 보니까는 그런 쪽으로 해서 스냅이 좀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원하는 스타일대로 찍고 싶어서 조금 비싸도 비용 지불해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등장이 졸업 앨범의 퇴조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졸업식에서도 개인의 어떤 재미라든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MZ세대가 졸업식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나발리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푸틴 배후설이 끊임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발리의 시신에서 멍자국이 여러 발견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분노하면서 이 죽음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김주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시베리아의 강가도로를 경찰차 한 대가 느린 속도로 지나가고 곧이어 교도소 호송차가 뒤따라갑니다. 나발리의 시신이 이송된 장면으로 추정됩니다. 한 라트비아 독립매체는 나발리 시신에 경련을 일으킨 사람을 강하게 잡았을 때 생긴 멍자국이 있고 시신은 시베리아 북부 한 마을 병원에 안치돼 있다는 익명의 구급대원 제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망 배후설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푸틴은 나발리 사망 뒤 첫 언론 인터뷰에서도 관련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украи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Для них это улучшение своего такт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а для нас это судьба, это вопрос жизни и смерти. 서방 각국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The death of Alexei Navalny yesterday was a reminder of the extraordinary brutality of Putin and his government.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영국은 러시아 당국자들에 대한 신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나발리의 아내는 현지 시간 오늘 유럽연합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경 원을 투자하겠다는 샘 올트만의 오픈 AI에 이어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도 133조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AI보다 더 진화한 일반 인공지능 AGI의 등장을 예고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それはこの AGI が10年以内に実現されるであろう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인간과 대등한 지적 능력을 통해 운전이나 심리 상담 등 모든 분야에 활용되는 AI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손 회장은 1,000억 달러, 우리 돈 133조 원을 투자해 AI 반도체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이자나기. 일본어로 창조와 생명의 신이라는 뜻인데 마지막 세 글자에 AGI, 일반 인공지능의 의미도 담았습니다. 이자나기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가 300억 달러를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 700억 달러는 중동 오일머니를 투자받을 계획입니다.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창업자도 AI 반도체 자체 생산을 위해 7조 달러, 우리 돈 1경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I'm looking to raise $7 trillion. If you're interested in joining. If you figure out how to do that, please let me know. I'd be very curious.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AI 반도체 자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80%를 장악한 AI 반도체 시장.
빅테크 강자들의 도전장이 이어지면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가정집에서 군대에나 있을 법한 무기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데 이어서 미네소타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 3명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총알이 장착된 기관총이 세워져 있고 선반은 탄약함으로 가득합니다. 위험하니 출입금지라는 경고문도 붙어 있습니다. 영화 촬영장 같은 이곳은 미국의 가정집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캘리포니아 리치먼드에서 집안에 총기를 불법 소지해온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금지된 상태였는데 집안에 총기 248정과 탄약 100만 발을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도 총기 규제가 엄격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Examine a broad range of factors to prevent gun violence from firearm availability to effective resources for crisis prevention. 주택가에 경찰차들이 서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50분쯤 미네소타 번즈빌의 가정집에서 구조 요청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집에는 총기로 무장한 남성이 있었는데 대치 끝에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2명과 소방관 1명이 숨졌습니다. 8 a.m., the subject was reported to be deceased in the home, and later that morning, those other children and family members were able to escape from the home. 미네소타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숨진 영웅들을 추모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유명 클래식 스타가 등장하는 공연은 비싸기도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예매부터 쉽지 않죠. 일명 피켓팅, 이 피튀기는 티켓팅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누구나 편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이 남긴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 피아노 앞에 앉은 조성진의 진지한 표정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디지털 스테이지에 공개한 조성진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지난해 11월 공연 모습입니다. 이 공연은 예매 당시 불과 몇 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는데요. 누구나 이렇게 접속만 하면 공연 실황 전체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팬들에게 호응을 크게 얻으면서 가입자 수도 한 달 만에 4만 명을 넘겼습니다. 티켓 값이 한 장당 수십만 원에 달하고 예매 경쟁도 치열한 클래식계에서 공연 영상 플랫폼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이 직접 운영하는 디지털 콘서트홀은 카라얀과 클라우디오 아바도 같은 전설적인 지휘자들의 공연 실황을 언제든 볼 수 있어 인기입니다. 최근에는 애플뮤직도 클래식 음악에 특화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 클래식 저변 확대 그리고 공연에 대한 또 음악에 대한 경험들을 늘리고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부터 전용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클래식 음악계가 대중과 만나는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Here we have a juvenile onset diabetic. 회진에 나선 의사가 자기들끼리 병을 설명하자 환자가 불안해합니다. 의대생 헌터가 이름을 묻습니다. What's her name? Hi, Marjorie. 환자는 그제야 편안하게 미소 짓습니다. 괴팍한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마음을 엽니다. Sing me that stupid song. Blue skies smiling at me. 징계위원회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가 믿는 의사상을 말합니다. I've shared the lives of patients and staff members at the hospital. I've laughed with them. I've cried with them. This is what I want to do with my life. 그런 의사에게 가장 큰 좌절과 고통은 환자의 죽음일 겁니다. 가장 소중한 명제는 생명이고요. 의사라면 죽음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의사협회가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를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가 부디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하자 낸 성명입니다.
대재앙이라는 말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의료 대재앙이 무슨 뜻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무리 앞뒤 가릴 겨를이 없다고 국민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해야 합니까? 다음 의사협회장에 출마한다는 전직 회장은 국민을 깔보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민도라는 거다. 우리나라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에 2.6명꼴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적습니다. 4.5명인 독일은 올해 의대 정원을 5,000명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영국은 20년 사이에 2배 넘게 증원했습니다. 미국은 38%, 일본도 23%를 늘렸습니다. 파업은커녕 전공이나 필수 의료 인력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며칠 전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의협회장이 단언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기어이 국민을 무릎 꿇리겠다는 건가요? 2월 19일 앵커 칼럼 오늘 왜 우리는 다른가였습니다. 얼음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인 오늘 포근한 날씨 속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최고 1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대 7cm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경상권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상 2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해상으로 발효 중인 풍랑특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 또다시 전국에 눈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9일 월요일 뉴스나잇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